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이 투자 상품을 드디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의 종류들도 좀 볼 테고요. 여러분이 한번 자료 공유하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투자 상품. 금융투자 상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그 전 시간에도 그랬고, 우리 현정 씨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투자 상품과 저축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해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 얘기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교재 제일 첫 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과 원금 손실이 없는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구분된다. 비금융 투자 상품은 우리가 저축이라고 부르는 것뿐이고요. 자, 그런데 비금융 투자 상품을 예금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림 4-2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간단해요, 진짜. 유일한 기준 원금 손실 가능성. 이거에 따라서 있으면 투자 상품, 없으면 비금융 투자 상품, 저축 상품이죠. 자, 그런데 이 금융 투자 상품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손실을 보긴 보는데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란 말이 있어요.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원금도 까진다는 뜻일까요? 진짜요? 원래 손실이라 그러면 원금이 까지는 게 손실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원금을 다 까고도 더 돈을 낼 건 손실이 발생할 거냐, 이 문제. 원금까지만 손실 나는 거냐, 원금을 초과해서 더 손실 날 거냐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우리가 산 만큼만 날리면 돼요.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10만원짜리 주식이 5만원짜리 됐다. 이건 5만원 날린 거잖아요. 그런데 제로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상장 폐지예요. 근데 거기까지만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더 물어놔야 돼.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 불러요. 파생이란 말이 딱 들어가면 그거는 내가 원금만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원금을 넘어서서 내가 더 무언가 메꿔놔야 되는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파생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파생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원금까지만 손실 보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생 결합 상품이에요. 이 파생과 결합을 시켰는데 원금까지만 손실 볼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도 존재하더라. 자, 그러면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여기서 이제 투자 상품, 여기서 투자 상품인데 앞에 금융이란 말이 붙었죠? 이제 금융에 관련된 것만 오늘은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근데 투자 그러면 금융이 아닌 투자들도 존재하죠. 현물 투자라든지, 아니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한정을 해서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투자 상품에서 그걸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둘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이랑 상담을 하고 실제로 증권이나 보험이나 이런 걸 할 때 꼭 적어내시는 게 있습니다. 투자 상품을 할 때는 뭘 하죠? 투자 성향이에요. 예, 투자 성향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일반 금융 투자자냐 아니면 전문 금융 투자냐, 이거 체크하게 돼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뭐죠? 체크는 하는데 그게 뭐냐고요. 전문 금융 투자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고, 일반 금융 투자자는 우리는 이름은 그냥 알 것 같아요. 일반은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문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전문가가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뭐 애널리스트가 하는 건가? 애매모호하지요?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본시장법, 지금은 이 자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2000년이죠. 2000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투자와 판매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는요, 증권사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상품도 만들고요, 운영도 하고요, 판매도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본시장법이 딱 되면서 증권사는 판매만 해라,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사고 팔고, 채권을 사고 팔고, 펀드를 사고 팔고, 이렇게처럼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운영이 분리가 돼서 별도의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회사가 등장을 하게 됐죠. 삼성증권이 아니라 삼성자산운용이, 미래에셋증권이 아니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투증권이 아니라 한국투자 투신자산운용이, 신한증권이 아니라 신한DF바라바 자산운용이, 이렇게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분리가 2000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금융투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전문 투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투자자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전문적인 그 금융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들은 금융회사에서 투자 상품을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요, 꼭 하는 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성향을 조사하게끔 법으로 의무화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실 투자 성향 조사 제대로 하십니까? 여기 법의 맹점이 들어갑니다. 나는 금융을 잘 몰라.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게 좋은 주식이라는 건 알아. 현대자동차가 대박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자동차 그룹 중에서 가장 큰 자동차 그룹이 어딜까요? 토요타. 맞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그룹. 두 번째가 어디냐면 독일에 있는데요. 폭스바겐. 예,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안에 아우디도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고요.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본 자동차 그룹이 어디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데가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죽이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렇게 커져 있었다니. 네, 현대차, 기아차에서 판매량으로 따지면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데야. 그럼 나 여기 투자하고 싶어. 근데 투자 성향 조사를 해봤더니 안정성 중심으로 나왔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어.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나 투자 성향 조사 무시하겠다 라는 거, 받지 않겠다 하거나, 아니면 투자 성향 조사를 내가 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투자 성향 조사를 바꾸겠다. 그리고 나 진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이라든지 주식과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런 상품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떠한 상품을 팔았어. 나이가 70된 어떤 할아버지셔.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상품이 완전히 깡통이 됐어요. 이런 게 뉴스에 가끔가다 나와요. 그러면서 은행이 나는 안전한 금융상품 해달라고 그랬는데 걔네들 이게 안전하고 좋다고 수익도 많이 난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이게 집단소송의 문제로 확산된 케이스들도 종종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는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고객을 보호해야 되니까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금융회사의 제일 접점에 있는 그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사람들의 의문이 이거에 의해서 투자 상품을 권유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투자협회는 이 투자 권유 준칙과 관련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제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투자자가 왜 왔을까? 방문 목적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문 목적이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건지 저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투자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전문 투자자인지 일반 투자자인지도 판단하는 기준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상행 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고객을 만나게 되면 꼭 의무적으로 받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변액보험이라든지 펀드라든지 CMA 계좌를 만들 때도 우리가 그런 투자 상행 조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행 조사한 거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내가 안정형으로 나왔어요. 내일 안정형에서 공격적 투자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성향이라고 하는 건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원금 손실을 나는 절대 안 하겠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 안 해서는 내가 수익을 못 낼 것 같아. 그럼 나는 50%는 감수할 수 있어. 30% 감수할 수 있어. 이건 시스템대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성향 조사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모르게 변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성향에서 내가 안정적 투자자라는 성향으로 딱 돼 있으면 그 성향에 벗어난 투자 상품을 가입하려고 했을 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꼭 보내게 돼 있습니다.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다? 그럼 투자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 성향 조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 성향으로 내 투자의 태도를 바꿀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프로세스인데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아니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투자 상품 성향 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게 표준 준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주식이요. 주식. 보통 우리가 영어로 스탁이라고 부르는 이 주식이에요. 주식. 자, 주식이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할게요.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자본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도 지어야 되고 원자재도 갖고 들어와야 되고 그럴 테니까요. 제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유통을 한다 그래도 무언가 물건을 떼올 수 있어야 될 테니까요. 이렇게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아이템과 자본은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장 좋은 건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단위 자산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돈만 갖고 사업을 하면 대박 나겠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항상 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자금의 곤란을 겪게 될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겁니다. 있잖아. 내가 진짜 죽이는 아이템이 있는데 정말 미안한데 야, 나 돈 좀 빌려주라. 나 있잖아. 이번에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이거 잘 갚아. 이자는 몇 번 다 쳐줄 거고 언젠가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아니 언젠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지. 내가 1년 뒤에 반드시 갚을게. 이런 방식이 하나 있을 거야. 그런가 하면요. 이런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이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진짜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야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그 파일을 채워가지고 그 크게 키워야지.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뭐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자의 방식. 이거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채무를 지는 방식이죠. 후자의 방식. 이거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지분 투자에 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분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무언가 내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권이라는 것을 주식이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발행을 했는데 10개를 발행해서 내가 6개 갖고 네가 4개 가져. 그럼 6대4가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주식수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를 발행해도 되고 100개를 발행해도 되고 10,000개를 발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처음에 발행할 때 액면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우리 자본금 100만 원만 갖고 시작을 하자. 그랬으면 5,000원짜리 주식으로 몇 개면 돼요? 그래요, 200개. 딱 200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액면가 5만원짜리면 20개. 이렇게 발행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처음에 주식 수들을 근데 작게 발행하려고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처음에 개인 회사로 시작할 때는요, 모든 주식이 다 내 걸 겁니다. 옛날에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요, 7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다. 이런 요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건들이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1인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인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업 확장에 드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조금처럼 얘기를 해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런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액면가가 5,000원이었는데 내가 이미 사업을 좀 키워놨으니까 액면가 5,000원에 그대로 들어오긴 좀 그런 것 같아. 또 10,000원에 들어와라.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라. 그래서 네가 2대 주주가 되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5,000원짜리 주식인데 내가 지금까지 키우는 게 있으니까 10배에서 한 주에 5만원씩에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장까지 갈 때 몇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단계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를 할 때 뭐 시리즈 A 단계다, 시리즈 B 단계다, 뭐 시드 단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회사를 키워나와서 정식적으로 자기거래 거래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코스닥이니 뭐 이런 데 상장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증서이니까 이 소유 지분권을 나타낸다. 그렇게 써 있죠. 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소유 지분권이라는 걸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 삼성전자 주식 3주를 갖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삼성전자 주식의 32만 분의 1을 갖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뭐에 참여한다는 뜻일까요? 경영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경영에 참여한다는 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세부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사장이니 전무니 부사장이니 무상무니 이렇게 경영진이 하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결정들은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되냐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죠.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 재밌는 건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있고요.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있더라. 그건 이제 주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주식은요. 내가 오너야! 내가 오너니까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열주 갖고 있으면 난 10주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10주 갖고 있어요. 창업자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산 사람이 그래 똑같이 10주의 권한을 갖는다. 이거는 사실은요. 보통 우리가 정치에서도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남미에 있는 한 작은 소국가의 의결권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의 의결권은 동일합니다. 한 주입니다. 하나의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평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주식 수에 비례해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었는데
파산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그룹에 근무할 때입니다. 삼성그룹에 근무할 때 그 당시에 삼성그룹이 야심차게 그 투자를 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삼성자동차. 삼성자동차, 르노 삼성 아닙니다. 삼성자동차입니다. 삼성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SM5라는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일본에 있는 모 회사의 칼을 그냥 흔히 말하는 베껴서 OEM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서부터 전부 다가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임직원들한테 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팔았을까요? 제가 근무를 해서 아는데요. 그 지점마다 전화해서 오늘은 몇 대 팔았어. 그 다음날 또 전화해요. A 지점 몇 대 팔았어. B 지점 몇 대 팔았어. C 지점 몇 대 팔았어. 이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직급 이상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받을 때마다 삼성자동차 주식을 사라 그랬어요. 뭐 거의 강제였죠. 샀습니다. 저도 샀고요. 어떤 분들은 사자마자 장외거래 시장에 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상폐가 됐습니다. 삼성자동차가 르노로 넘기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주식을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잔고가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1, 2년간의 성과급을 다 날린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주식은요, 어디까지만 책임을 진다? 내가 투자한 것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가 청산될 때 여기 보시면 자녀재산분에 대해서 우선권 지위도 인정되고 이런 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지분수에서 참여해서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자, 주식에서 여러분 보통주와 우선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우선주가 좋아요? 보통주가 좋아요? 아니, 보통주가 비싸요? 우선주가 비싸요? 대개는 보통주가 비싸죠. 그런데 보통주는 뭐고 우선주는 뭐냐? 우선주는 여기 보면 아주 재밌어요. 우선주는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적 지위가 그렇게 써있네요? 배당을 받을 때 먼저 받는데요. 우선이란 뜻이에요. 미리, 먼저. 근데 왜 우선주가 더 가격이 낮을까? 거래사가 없어. 네? 경영권. 거래사가 없어. 네, 맞아요. 맞아요. 의결의 제한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삼성전자 경영에 의결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해서 뭐 할 거야? 주주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도 아니고 대주주도 있어서 이미 거의 뭐 대부분의 의사결정 그쪽 템대로 굴러갈 텐데 나는 이걸 산 이유가 투자의 목적으로 샀어 라고 하면 우선주를 사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회장도 먼저 받고 그러니까 자녀재산 회사 파산할 때 자녀재산도 미리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통주가 의결권이 있다는 이름으로 조금 비싸게 들어대고 있지만 이거는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라면 굳이 보통주를 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부분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주식 투자의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금이 있습니다. 주식거래세. 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죠. 이익에 대한 세금이. 정말요? 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낼까요? 첫째, 장외 주식. 장외 주식은 주식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대주주 보유 주식이요. 그거는요, 모든 주식이 전부 다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 지분을 어느 정도 이상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갖고 있는 지분들은요, 지금도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장외 주식은 지금도 22%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법안이 올라가 있고 유예가 되고 있는 흔히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발효가 되게 되면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르면 15% 정확히 말하면 지방세까지 보면서 16.5%죠. 16.5%를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외국 사례는 어떨까요? 외국은요? 외국도 주식거래세가 대부분의 선진국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주식거래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피처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모나코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쪽에다가 증시를 상장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식에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을까요? 그죠?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특히 증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라고 꼭 우리나라에 상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증시일 뿐입니다. 증권 시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장 요건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고 팔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는 안 하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증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증시에는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처럼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런던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요, 당연히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고 런던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장을 여러 군데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요, 조세피난처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라에다가 상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거래에 대해서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세가 없는 나라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간혹 나타나게 되죠. 자, 주식 투자 위험. 마크 트웨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소설가. 예, 아주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죠. 이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교재에 나오네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10월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달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역시 작가는 이런 머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군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주식 투자의 위험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원금을 보존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데로 살 때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종목을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서 그 좋다는 종목들이 이상하게 떨어지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면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별 리스크 때문입니다. 개별 리스크가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게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회사라는 게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개별 리스크거든요.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종목, 20종목, 많으면 30종목?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이상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시중에서 유망하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 몇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은 개별 리스크에 의해서 잘 되면 대박 날 수도 있는데요. 안 되면 정말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를 해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가 돼 있는 금융상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이죠. 요즘엔 ETF도 나와 있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주식의 발행과 유통, 발행시장,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발행하는 걸 얘기하죠. 보통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건 기업이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발행하는 방법이 직접 발행과 뭐 간접 발행이 있다, 뭐 제3자 배정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유통시장, 이게 핵심이죠. 이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우존스, 뭐 S&P 500, 그걸 다루는 시장들,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한국거래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라고 부르다가 이게 한국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장 요건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나스닥과 유사하게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전자거래성 코스닥에 통해 매매하는 시장으로 출발. 와, 코스닥이 장외거래로 시작했었군요. 근데 지금은 장외거래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장외거래를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했으니까 장외거래되는 시장이 그 역할을 지금 코스닥이 안 하니까 장외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코넥스입니다. 코넥스가 장외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제 한 10년 갓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코넥스 있기 전에는 진짜 장외거래, 말 그대로 코인이라고 하는 게 당점에 등장을 해서 거래소들이 무주순처럼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정을 통해서 4개의 회사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주순처럼 되어 있는 주식 장외거래 시장들이 존재했었죠.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장외거래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코넥스가 등장을 하자, 이게 장외거래 종목 정식적으로 이게 사고파는 시장인데, 코넥스가 등장을 하자 코넥스에도 올라가지 않은 그런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그런 시장들이 사설 거래소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인 거래소가 아니고 사설 거래소 시장이 존재하게 됐던 겁니다. 자, 건너뛰고요. 대형주, 중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이 얘기는 사실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가치주가 뭐냐, 성장주가 뭐냐. 삼성전자는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현대자동차는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에코프로는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가치주, 밸류스탁이라고 되어 있네. 매출액, 이익 등을 평가한 본질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가격이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70만 원 정도밖에 지금 7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원래 가치보다 낮게 돼 있어. 그럼 가치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가치주일 수가 있어요? 웃기네요.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선 8만 원이야. 삼성전자 비슷한 매출과 삼성전자와 비슷한 이익을 나타내는 어떤 반도체 회사는 100만 원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본래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거겠네요? 그럼 가치주입니다. 아무리 커다랗다고 할지라도요, 그건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치주에 포함시킵니다.
웃깁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이 가격이지 이 정도 이익 남기는 회사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주가가 안 돼 있어? 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것도 같이 줍니다. 원래 생각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같이 줍니다. 그래서 펀드 중에 가치주 펀드라는 게 있죠. 가치주 펀드는 어떤 게 생각하는 거냐면 원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종목들만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치주 펀드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야 낮아요? 예, 높겠죠. 맞아요. 가치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가치보다 낮게 가치가 평가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이라든지 지금 낮게 평가되어 있지만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게 평가되는 거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치주는 낮게 평가되는 이유가 있어서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장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장주는요, 저는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큰 놈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성장주는요, 그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놈들. 그러면 가치주와 성장주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성장주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떤 그런 종목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생각해 보죠. 1등주와 2등주를 비교해볼게요. 1등주가 빨라요? 2등주가 빨라요? 사람들은 1등에만 성공합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2등이에요. 맞죠? 1등이 뭡니까? 비트코인이요.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작한 시점이 비슷한데 가격 차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1등만 보니까 그래요. 1등만 보니까요. 2등이 1등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2등, 1등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등주는 조금 더 성장이 빠를 걸로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대형주들이 성장주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꼭 대형주가 성장, 요즘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성장주로 더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성장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보다 미래의 주가가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치주는 뭐라고요? 가치가 좀 저하되어 있는 거. 원래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걸 가치주라고 부른다. 성장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성장주라고 부른다. 이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식 공통점을 보니까 가치주는 앞으로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니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가치주, 성장주는 이미 큰 놈들이 많으니까 큰 놈들을 성장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정식적인 말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가치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성장주,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그건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주식 거래 다 해보셨죠? 매매 체결법, 방법, 주문 방법, 의미 없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비용, 네.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주식거래세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거래세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주식을 거래했는데 주식거래세 외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일까요? 배당주 거래할 때. 자, 배당주를 거래하게 되면 저도 이제 보유한 종목 중에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들이 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배당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는 제가 이제 배당주에 빠져서 우리나라에서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뭐지?
배당률 4% 이상 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매년 4% 이상한 기업들은 뭐지? 그 리스트를 막 만들어 놓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배당을 발생하게 된 배당은요, 이자 배당 소득세, 우리가 이자 소득세라고 부릅니다만 정식 명칭이 이자 배당 소득세죠.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만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니까요. 예, 그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건너뛰고, 예,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고요. 채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채권에 대해서는 용어들이 좀 이상한 용어들이 나와요. 신주 인수권부 채권이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교환사채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식보다 채권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용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주식 일반에 대한 이야기, 정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